굉장히 많은 자녀교육 유튜브에 달린 댓글 중에 제가 볼 때 1순위는 공부는 원래 타고난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그런 댓글일 것 같아요. 다들 뭐 공부는 유전자냐 아니냐 이런 얘기 우리 엄청나게 많이 하잖아요. 뒤집어 생각을 하면 굉장히 똑똑하신 부모님들의 아이들이 계속 똑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고요. 세상에는 반전을 거듭해서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놓인 부모를 극복하고 성공하는 대단한 분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떤 DNA도 사용하지 않으면 사장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내가 부모의 DNA가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노력하지 않았으면 발현되지 않는 거고요. 적당한 DNA를 받았는데도 기질이 굉장히 열심히 하는 친구고 환경이 주어졌으면 누구보다 놀라운 업적을 나타낼 수도 있겠죠. 제가 만난 많은 영재 아이들의 엄마들의 공통점은 아이를 아이로 보지 않고 정말 같은 객체의 인격으로 존중한다는 거였어요. 아이의 눈높이로 생각한다는 거죠. 존중한다는 건 그 사람이 놓여져 있는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느 날 막 주식을 했는데 재산을 다 잃었어요. 근데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그러니까 나한테 물어보고 하지 그따위로 주식하니까 잃지 라고 말하면 정말 그 친구 전화번호부에서 빼버리고 싶어지거든요. 내 입장을 공감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럴 때 내가 다 망했을 때 받고 싶은 건 위로예요. 이건 누구라도 다 아는 거거든요. 그럴 때 그 위로를 적정히 해준 사람. 그러니까 상식선을 잘 지키는 부모들이 영재 부모라는 거죠. 아이가 그때 간절히 원하는 게 뭔가. 아이의 눈높이로 보는 부모들. 공부가 하기 싫어 죽겠는데 그럴 때 그래? 우리 나가서 한 바퀴 뛰고 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 라고 한다면 그 아이의 그 순간의 입장을 이해하는 걸 거고요.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은 아이라면 또 열심히 하게 도와줘야겠죠. 아이의 욕구가 그렇다면. 기본적인 영재 아이들의 머리는 뭐 부모님의 직업, 굉장히 머리가 좋으신 분의 아이 그런 아이들이 다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제일 좋은 핑계가 사실 그거일 수도 있어요. 저도 제가 라이벌로 생각했던 굉장한 친구가 있었는데 항상 그 친구를 보면서 제가 극복 못한 부분을 위로받을 땐 쟤는 뭐 타고났겠지 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야 제가 위로를 받거든요. 생각을 해보면 그게 나를 위한 변명은 아니었을까? 나도 더 열심히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변명을 댐으로써 덜 열심히 한 나를 위로할 수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한 순간도 있지 않았을까? 스스로 반성할 때 그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천재는 타고난다고 생각해요. 저는 많은 취재를 해봤잖아요. 초등 1학년 때 뭐 1년에 과학책을 1000권씩 읽는 아이를 제가 취재한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런 아이는 천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영재는 부모의 DNA가 아니라 환경과 자신의 주도적 노력 그리고 DNA 약간이 다 섞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노력하는 것으로 만들어지는 게 저는 영재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말씀드린 자기 주도적 노력이 없으면 될 수가 없죠. 결국 공부는 자신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얼마 전에 칼럼을 쓰면서도 사교육을 받으면 아이들의 성적이 다 올라가는가?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대치동에서 20년 동안 입시 컨설턴트 하신 분이 저한테 인터뷰 때 그 말씀 하셨거든요. 사교육은 잘하는 아이를 더 잘하게 만드는 데 의미가 있지 못하는 아이를 의미 있는 수준까지는 절대 끌어올리지 못한다. 왜냐? 공부는 자신의 의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저는 그 말에 100% 공감했습니다. 아무리 DNA로 머리가 좋아도요. 의지 없으면 성적 나올 수 없어요. 본인의 의지. 최상위권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건요. 그 자리를 비켜나지 않겠다는 자신의 각오가 있기 때문입니다. 각오가 있는 아이들이 이런 사교육 받지 않아도 그 자리를 지켜요. 말 그대로 각성한 자기의 의지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공부는 본인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노력일 거고요. 영재 엄마들은 그 의지를 키워주는데 굉장히 노력하신 분들이셨어요. 눈높이에 맞춰서 생각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지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헤아리셨고 그래서 재촉하지 않았고 기다려주셨고 그것이 때를 만나면 부모님의 그런 인내에 감동한 아이들이 노력을 하게 돼 있어요. 그 노력은 자신의 의지가 들어가는 각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결국 결과를 만든다. 그래서 영재 엄마들에게 제가 배운 건 그때를 위해서 아이의 눈높이에 맞게 아이의 말을 듣고 이해하고 그 아이의 입장이 되어주는 것이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말이 아니라 실행할 자신이 있다면 저는 반드시 된다고 생각해요. 가끔 자식 잘 키웠어요 이렇게 과한 칭찬을 주시는 분들께 저는 딱 한 가지를 얘기해요. 좋은 학교 갔다고 자식을 잘 키웠다라고는 절대 말할 수 없고 사람의 인생이란 우리가 눈 감기 전까지 평가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어느 결론을 보고 대답은 할 수 없는 거죠. 저는 이제 방송을 오래 했으니까 제가 방송 리포터들에게 취재물을 의뢰하고 리포터들이 취재를 해오면 리포터들마다 개성이 있어요. 어떤 리포터는 우리가 얘기하는 굉장히 좋은 인터뷰 컷을 많이 가지고 오는데 어떤 리포터는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걸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질문을 잘 던지는 리포터가 있거든요. 상대가 말하기 편하게. 근데 어떤 리포터는 본인의 질문을 다 던져주는 거예요. 상대의 말을 듣지 않고 내 생각을 먼저 던지는 거죠. 그럼 상대는 말할 거리가 없어지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오프라 윈프리도 경청의 달인이라고 하죠. 말할 수 있는 분위기만 펼쳐놓고 70%는 상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얘기를 끌어내는 그런 인터뷰어로 매우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그런 기술을 차용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어떤 아이는 계속 말을 할 때 맞장구 쳐가면서 함께 말을 많이 해서 마중물의 대화가 필요한 아이가 있고, 끊임없이 듣고 미소 짓고 그랬구나 라는 신기한 표정만으로 그 아이를 기다려줄 때 한참 생각하다 나오는 이야기가 터져나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참지 못하고 그 틈새를 메우려고 자꾸 얘기를 던지면, 특히나 말이 없는 아이들은 굉장히 부담을 좀 느낄 수 있어서요. 그런 면에서의 기다림을 말씀드린 거예요. 아이들 어렸을 때는 책을 읽으러 도서관을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놀러 도서관에 가도록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도서관을 가면 책이 너무 많아서 머리가 아파라는 선입견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책을 좋아하는 아이도 있지만 싫어하는 아이도 있거든요. 그게 나쁜 건 또 아니에요. 아이들마다 태도가 다르니까 가만히 앉아서 책을 보는 게 좋은 아이도 있지만, 그 시간에 나가서 뭐 그네 타고 공 던지고 싶은 아이도 있게 마련인 거죠. 제가 공부를 하다 이제 숙제 다 했으니까 이제 놀아 라고 휴식을 주면 저희 큰아이는 네 하고 책상에서 내려가서 바닥에 앉아서 다른 책을 집어들어요. 근데 우리 둘째는 어느 사이에 나갔는지 안 보이는 거죠. 그때 제가 느낀 건 이 아이들은 논다는 단어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굉장히 다르게 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도서관을 꼭 책만 보러 갈 필요가 있을까? 본인이 읽고 싶을 때가 되면 읽을 수도 있는데 일단 도서관에 대한 인식을 좋게 해줘야겠다 라는 생각 때문에 일요일마다 애들 손잡고 도서관 가자 하면 누가 제일 먼저 가나 달리기를 해서 1등으로 도착한 아이한테 선물도 주고요. 뭐 책을 많이 읽은 아이한테 주는 게 아니라 달리기를 잘해서 1등으로 도착한 아이. 그리고 또 가다가 뭐 옆에 군것질거리 있으면 뭐 사 먹고 그러느라 못 가는 날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도서관 가자라는 말이 지겹게 책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엄마하고 놀러 가는 거라는 인식에 자연스럽게 쌓이게 되면서 그렇게 도서관을 가게 됐고, 이제 가서도 각자의 책을 각자가 골라서 보는 거죠. 이 책이 굉장히 좋아 해서 골라주거나 그러지 않고요. 보고 싶은 책을 뽑아서 그냥 봤어요. 그때는 저도 제 책 봐요. 아이들이 뭘 보나 감시하거나 이걸 읽었나 묻지 않아요. 그냥 각자 책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도서관 나들이가 지겨운 게 아니라 엄마하고 놀러 나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이런 생각을 좀 주는 루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두 번째 루틴은 주말이면 각자 휴식을 굉장히 존중했어요. 거실에 이렇게 모여서 각자 휴식해요. 아이들은 게임을 할 친구는 게임을 하고, 저는 뜨개질을 굉장히 좋아해서 저는 그냥 앉아서 뜨개질도 하고요. 남편은 뭐 소파에 앉아서 뉴스를 보거나 자기 책을 보거나 각자의 방식대로 휴식을 하는 거죠. 그것도 일요일엔 굉장히 루틴이었어요. 그래서 게임을 자기가 몇 번을 하겠다 하면 무슨 게임을 하는지 뭐 그걸 할 수 있도록 그냥 각자의 영역으로 열어주는 거죠. 그런 루틴을 갖고 있었다면 그게 각자 휴식을 취한다, 도서관을 간다, 이게 주말에는 꼭 지켰던 루틴이고, 적어도 하루에 한 끼는 반드시 같이 먹는다라는 루틴을 좀 많이 세워서 저는 아침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아침은 부모와의 아이의 관계를 만드는 골든타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녁은 퇴근 이후에 시간들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아침 시간에 아침밥을 함께 먹는 것, 그리고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주 행복하게 눈 뜰 수 있도록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것, 이런 아침 루틴이 부모 자식 사이에 골든타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아침을 반드시 기분 좋게 출발하자, 이런 루틴을 저 혼자 마음으로 좀 가졌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보상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흔히 양육을 하는 부모가 아이에게만 보상을 준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저의 보상에도 굉장히 성실하게 노력을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빨리 지쳐요. 아이만 잘해서 아이만 상을 주면 그것이 숙제나 이렇게 업무처럼 돼버리는데, 나에 대한 보상이 확실해지면 내가 즐거워지면서 아이의 육아도 좀 편해지죠. 그래서 저에 대한 보상을 그냥 유정임의 날, 그래서 제 날을 저 스스로 정해서, 뭐 큰 돈이라면 큰 돈이고 작은 돈이라면 작은 돈인데, 그 당시 한 3만 원 정도를 들고 주말에 남편하고 이제 약속을 하고, 남편이 좀 아이들을 봐주면 그러면 나와서 한 3-5시간 동안 그 3만 원을 저만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3만 원이 뭘 하나 사면 끝나버릴 것 같지만, 저를 위한 이벤트를 한다고 치면 영화 한 편을 보고, 제가 그렇게 혼자 먹고 싶었던 떡볶이를 그냥 길거리에서 사 먹기도 하고, 머리핀도 하나 사고, 그러니까 저를 위한 것으로 뭘 할까를 궁리하는 그 마음의 보상, 이게 저를 또 되게 기쁘게 하더라고요. 일주일 잘 보냈어, 내가 잘하고 있었어. 보상이
부모님이 심리적인 응원, 지지 이런 게 된다고 하면 그 다음 단계의 성취를 더 크게 끌어오는 거니까요. 아이들에게도 스스로 약속을 만들 수 있게 보상을 주는 거예요. 너가 이걸 다 하면 엄마가 이걸 줄게 라고 제가 보상 조건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조건을 제시하게 만들어요. 어린이날 같은 때 둘이서 엄마 어린이날에 뭐 사주실 거예요 하면 둘이 각자 막 요구하는 게 달라요. 나는 이거 살 거야, 나는 이거 살 거야 둘이 얘기하면 저는 이제 한 큐에 제압을 하는 거예요. 오, 뭘 얘기해도 엄마는 반드시 사줄 건데 그게 뭔진 모르겠지만 둘이 이야기를 해서 한 가지로 통일시켜 오면 엄마는 꼭 사줄 거야. 그러면 아이들이 대화를 시작해요. 조용히 타협하는 기술을 스스로 익힌다. 그리고 내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하고 의견이 협상이 돼야만 그걸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적당히 둘의 의견을 낮추고 높이면서 화합해가는 과정도 배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본인들이 보상 조건을 건 물품을 본인들이 결정하는 거니까 그런 스킬을 좀 발휘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사이가 좋아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보상을 제시하기도 했고요. 성탄절에도 아이들이 글자를 인식하게 되면서 보통 부모님들이 선물을 사서 보상을 이렇게 주시잖아요. 근데 한 일주일 전부터 계속 물어봐요. 성탄절에는 어떤 선물들을 아이들이 좋아할까? 뭐 아이들이 뭐 여러 가지 얘기하잖아요. 뭐 캐치해서 한 2가지를 뭐 현관에 하나, 베란다에 하나 이렇게 2개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성탄 나무 밑에 편지를 써놓는 거예요. 이제 편지 읽을 줄 알지? 나는 산타 할아버지인데 올해 너희들이 좋은 일을 한 게 3가지가 넘으면 현관으로 가고 3가지가 안 되면 베란다로 가렴 이렇게 편지를 써놓는 거예요. 그러면 놀랍게도 둘이 너무 걱정하면서 막 회의를 해요. 어떻게든지 3가지를 넘깁니다. 얘네들은 선물을 받아야 되니까. 근데 오히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두 형제가 대화도 하면서 역시 타협해야만 뭔가를 얻을 수 있잖아요. 이제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기도 하고 우리 엄마한테 야단 맞았잖아. 그럼 또 한 녀석이 아니야 뒤에 나중에 용서해 주셨으니까 괜찮은 일이야 뭐 이러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더라고요. 과정이 있는 결과를 주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보상도 시험을 잘 봤으니까 100점 맞았으니까 이 선물. 이거는 성취에 대한 결과밖에 안 되는데 100점을 맞도록 노력했기 때문에 너무 고마워서 네가 원하는 선물. 이건 조금 다른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보상도 선택하고 네가 보상을 얻어갈 수 있는 결과에 따른 과정이 너에게는 칭찬받을 일이었어라는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요. 있었죠.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이는 끊임없이 양보하고 하나이는 끊임없이 양보에 대한 걸 당연하게 받아가게 돼요. 그러면 어느 날 둘이 갈등이 생겨서 이제 문제가 생기면 그때 엄마가 중재자로 나섰을 때 역할이 굉장히 좀 어려웠어요. 내성적인 아이는 늘 양보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얘가 사회생활할 때 이게 자꾸 반복이 되고 습관이 되면 모든 걸 떠맡고 혼자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조정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타고난 기질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제가 엇고올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분란이 생기면 보통 두 아이가 싸우면 한 아이를 데리고 가서 없는 아이를 탓하면서 달래주거든요. 니네 형이 원래 그러잖아 괜찮아 라고 달래준다거나 또 동생한테 아유 뭐 그만 울어 네 동생이 욕심쟁이라 그래 라고 달래준다거나 이런 일은 절대 하지 않았어요. 없는 아이를 욕하지 않는 것 달래주면서도 그래도 네 동생이 항상 어디 가면 형 자랑을 해. 그래도 네 형이 네가 먹을 과자를 남겨놨는지 항상 물어봐 라고 얘기해서 달래주면서 이 아이가 싸운 상대에 대해서 서운함이 아니라 진짜? 라고 눈뜰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했고요. 저는 아주 유효했다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내가 없는 쪽에서 반쪽이 내 걱정을 했다는 건 배려받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사이가 좋아요. 본인들은 전생에 자기들이 엄청난 관계였다고 말할 정도로 부모로서는 참 감사한 일이죠. 저의 그런 양육 태도가 일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위계질서, 한 살 연년생이지만 형에 대한 동생의 질서는 굉장히 엄하게 유지하려고 저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양보하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 이럴 땐 네가 말을 해서 동생이 다른 곳에 가서 이 상황에 똑같이 때를 쓰면 안 된다는 걸 가르쳐줄 소중한 기회다. 그래서 오히려 네가 나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동생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럴 땐 안 된다고 말해야 되는 거야 라고 차분히 말하면 큰아이가 또 그걸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갖고 있는 단점의 기질, 강점의 기질 같은 걸 좀 살려서 두 아이의 관계를 유지시켜 주려고 노력을 좀 했어요.
했습니다. 사실은 그 간섭하고 관여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적극적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방임이라는 것이 자유를 준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부모는 자식을 방임할 수는 없습니다. 표현하는 적극성에서 드러내지 않을 뿐 관심은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엄마가 이만큼의 울타리를 쳐놨어라고 알려주면 아이는 스트레스 받지만, 티나지 않게 울타리는 쳐놓되 이야기하지 않고 관찰자로서의 역할은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제일 중요한 기본적인 이유는 내가 선택한 삶이라는 겁니다. 이 아이들의 삶을 아이들이 원해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제가 결혼을 했고 남편과 사랑을 해서 나온 아이들이잖아요. 그렇게 아이들을 이 세상에 나오게 한 부모로서의 책임, 저는 그것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어느 날 제가 회사에 이제 새벽 프로그램 맡았을 때 새벽 출근을 했어요. 가다가 차가 타이어가 펑크가 나서 이제 견인차를 부르고 서 있었는데, 그때가 굉장히 추운 12월이었던 것 같아요. 겨울에 12월 5시쯤이니까 아주 깜깜했죠. 그래서 강변에 차를 세워놓고 견인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멀리서 불 켜진 아파트에 한두 개 불빛이 이렇게 보이는데 갑자기 눈물이 탁 터진 거예요. 이 새벽에, 저희 애들 굉장히 어렸을 때였거든요. 갓난둥이들을 뉘어놓고 굳이 뭐 때문에 내가 이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아야 되나? 누구 말 맞다나 뭐 몇 푼을 더 벌어서 더 잘 살겠다고, 그런 생각에 눈물이 막 터진 거예요. 눈물이 쏟아져서 펑펑 울고 있는데, 그때 견인차가 왔어요. 오셔서 쭈뼛쭈뼛 이제 차를 연결했죠. 그리고 저는 이제 그 견인차 기사분 옆자리에 딱 앉았는데, 제 차는 뒤에 끌려오고, 견인차의 범퍼를 딱 보니까 그 위 범퍼에 알루미늄 호일로 싼 김밥 한 줄이 이렇게 흔들흔들하게 그 위에 올려져 있더라고요. 이분도 급하게 달려오느라고 이제 식사를 못했으니까 김밥 한 줄 먹으려고 그걸 샀는데 먹지 못하고 그 위에 놓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흔들리는 김밥을 보는데 정신이 번쩍 났어요. 누군가는 이 김밥 한 줄을 위해서 이 새벽에 이렇게 차를 몰고 나오기도 하는데, 너는 누가 나가라고 등 떠밀었니? 네가 일하고 싶다고 선택한 거잖아. 네가 뭔가 생존을 위해서 꼭 벌어야 해서 나온 거 아니라면 이런 생각조차 사치하냐? 그러니까 눈물이 쏙 들어가더라고. 네가 선택한 삶이고, 네가 선택한 아이들이고, 네가 선택한 결혼이니 책임져야 해. 그때 정신이 번쩍 났어요. 그래서 10년만 노력하자. 아직 어린아이들이니까 한 중학생 때까지만 노력하면 이제 그 뒤는 스스로 알아서 할 거고, 엄마의 개입이 필요 없을 스스로의 나이가 오겠다. 참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지나고 보니까 어느 날 저희 아이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그냥 내 공부하고 이런 일도 정말 힘든데 엄마는 어떻게, 엄마도 하고 딸도 하고 회사도 다니고 그렇게 다 하셨어요? 지나고 보니까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쉽지 않은 세월들이었습니다. 둘째 아이가 태어나고 얼마 안 돼서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었는데, 집에서 이제 전화가 왔어요. 제가 방으로 들어가는 열쇠 를 가지고 있었는데 아이가 이제 방에 혼자 남겨진 좀 위험한 상태였고, 근데 제가 그때 회의 중이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회의였는데 그 회의를 뿌리치고 일어나서 제 아이를 위해서 간다는 건 사실 우리 직장 생활할 때 쉽지 않은 일이었거든요. 그 30분 동안 어떻게 회의를 했는지 정신 나간 사람처럼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도심을 제가 140km, 150km로 달려서 집에 열쇠를 갖다 주러 간 적이 있는데요. 그런 일을 수도 없이 반복을 했죠. 사표를 한 20장은 가슴에 써 넣어놓고 고민을 하면서 직장을 다녔던 것 같은데, 주변의 선배들이 굉장히 많이 위로가 됐고, 한 선배가 어느 날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힘들지, 몇 살까지 키워놓고 나오면 마음을 놓을 수 있겠어? 그래서 그때 제가 진짜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희 때는 육아휴직이 2개월이었어요. 지금으로선 상상이 안 가시죠? 그래서 제가 아이가 고개를 가누는 게 2개월이거든요. 고개를 딱 가누면 출근을 해야 되니까 아이가 제 발로 걷기 시작할 때까지만 제가 키우고 나오면 좋겠어요. 그게 돌 무렵이죠. 그 얘기를 했더니 선배가, 그래, 한두 살 참 엄마가 중요한 시기야, 이렇게 얘기하시더니 그런데 이제 학교 들어가기 전 한 6살쯤 되면 정말 엄마가 중요한 시기가 와. 그리고 아이가 학교를 들어가잖아? 그때 질문이 정말 많아져. 그때야말로 엄마가 일상을 함께 해야 돼. 근데 아이가 중학생에 가잖아? 그러면 나 같은 엄마들도 들어와. 근데 아이가 고등학교를 가잖아? 계속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때 선배의 행간을 읽은 거예요. 그래서 저더러 한번 엄마가 되면 넌 평생 엄마기 때문에 매 순간 미안하고 후회가 될 수도 있어. 그러니 미안해하지 말아라. 너도 너의 삶이 있으니까 그냥 아이가 보고 싶어. 그건 엄마로서 가능하지만 미안하다는 생각을 하지 마.
각자의 삶이 있는 거야. 최선을 다하면 아이가 보고 싶어? 뭘 하고 있을까 궁금해? 그러면서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거지. 그 말이 엄청 위로가 돼서 그때 아마 사표를 찢어버린 것 같아요. 저도 저희 시어머니 말씀처럼 누군가의 굉장히 소중한 딸, 저희 어머니의 되게 소중한 딸이잖아요. 그래서 시어머님도 적극 지지해 주셨어요. 이 시기 지나면 너에게 일이 남을 수 있으니까 힘들어도 최선을 다하면 좋겠다는 그런 주변의 격려들이 저를 좀 버티게 했던 것 같아서요. 슈퍼우먼이 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내가 다 할 수 있어. 내가 만점이 돼야 돼. 라고 생각하는 순간 엄청난 스트레스가 몰려와서 우리가 흔히 독박 육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너무 힘들어지기 때문에 다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요. 저는 돈을 포기했어요. 보통 일하면서 돈을 빨리빨리 모아서 내가 빨리 아이들을 안정적으로 키워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제 일도 중요했기 때문에 돈을 모아서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니라 지금 키울 때 다 쓰자. 가장 제가 편할 수 있는 쪽으로 베이비시터도 쓰고 통장의 잔고는 비어갔지만 제 몸은 편해졌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적어지니까 아이들하고 관계가 좋아진 거예요. 요즘 생각을 해요. 그때 정말 끔찍하게 모았으면 집을 한 채 더 가질 수 있었을까? 근데 저는 그 집이 아니라 아이들하고의 관계를 가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세상에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각자의 가치관대로 뭔가 하나는 포기해도 내가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이걸 포기해서 나쁜 엄마가 되는 건 아니야. 이렇게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음식 못하면 뭐 좋은 집에 가서 사다도 드시고 양육에 뭐 자신이 없으면 열심히 벌어서 드리면서 베이비시터하고 함께 일도 하시고 또 어른들께 도움도 구하시고 용돈도 드리시고 그렇게 조금 부족한 부분을 해결해 나갈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숨을 쉬실 수 있고 육아가 힘들지 않습니다.